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혁신 라이프 코칭 연수원 ICC 창설자 신현근 정신분석학 박사입니다. 제가 이번에 클래스 EU 클래스 마켓에 저의 영상 강의를 개설하였습니다. 이번에 처음 개설한 강의는 정신분석적 인간 이해 과목입니다. 제가 하는 강의 내용을 여러분께서 잘 아실 수 있도록 이 과목의 소개 영상과 첫 번째 강의 정신분석학의 정의와 두 가지 기본적 가설을 주제로 한 강의 영상을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이 두 개의 영상을 보시고 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직접 제 클래스 사이트로 들어가셔서 클래스에서 어떤 것이 진행되는지 검토하시고 여러분 주위에 있는 분에게도 제 강의가 있음을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최면술에서 정신분석으로 1895년에서 1905년까지 프로이트는 사상사에서 필적할 만한 사람이 없을 정도로 창조적인 이론과 혁신적인 임상 기법을 만들어냈다. 그의 이론은 언제나 환자들을 치유하는 과정에서 자극받았으며 임상의 기초를 두고 있었다. 이론은 종종 기술적 혁신을 끌어내고 새로운 임상 자료를 만들어냈으며 이는 결국 이론의 발전을 겨우 촉진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20여 년의 기간 동안 정신분석은 최면술로부터 벗어나서 그 자체로 별개의 방법론과 치료법을 발전시켰으며 많은 기본적인 개념들을 정립하게 되었다. 프로이트는 자신과 브로이어가 애초에 생각하는 것만큼 병인이 되는 기억과 감정에 접근하는 데 최면술이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다. 임상 경험이 증가할수록 프로이트는 영구적인 증상 제거에 가장 중요한 것은 거부하고 싶은 무의식적인 내용을 정상적인 의식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예를 들면 파펜하임에게 있어서 무의식적 사고는 아마도 나는 이 여자의 혐오스러운 개를 증오해. 그리고 그 개가 내 컵으로 물을 마시게 한 것이 화가 난다 였을 것이다. 최면 상태에서 드러나는 문제가 되었던 기억은 최면이 깨어나면서 다시 환자의 의식 밖으로 사라져버린다. 환자의 마음속에는 프로이트가 방어라고 부른 저항이 있으며 그것이 문제가 기억을 의식 밖으로 차단시키는 역할을 한다. 파펜하임의 시대에 잘 양육된 젊은 여성이라면 개에게 그런 부적절한 분노를 터뜨리지 않을 것이다. 최면은 방어를 인위적으로 저지함으로써 분석자가 숨어있는 비밀들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준다. 그러나 환자는 최면이 끝나면 특정 기억에 대한 방어가 회복되어 문제가 되는 기억을 의식하지 못하게 된다. 최면 후에 분석자가 환자에게 그 비밀을 말해준다고 해도 이는 단지 환자로 하여금 그것을 체험적으로가 아니라 지적으로만 인식해 해줄 뿐이다. 자, 여기서 우리 잠깐 여러분들 최면술 체험이 혹시 있으신 분? 아니면 어떤 분이 최면술을 하는 것을 직접 보신 적이 있는지? 네, 제가 그 대학원 다닐 때 처음에 전공이 NLP였거든요. 네. 네, 그 NLP 교수님이 그 최면 그 센터를 운영하고 계셔서 그러셨구나. 거기에서 인턴으로 한 6개월 정도 처음 제가 거기에 이제 심리학을 접했을 때 처음 거기에 좀 있었던 적이 있었어요. 어쩌면 그 경력이 프로이드가 파리에 가서 유학한 경험하고 거의 같아요. 그렇게 되나요? 처음 프로이드가 아마 그 지원을 받아서 한 6개월쯤 처음에 프랑스에 갔었던 것 같은데 그 경험은 굉장히 중요한 경험이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나눠보시죠. 거기에서 이제 최면 과정을 기본 과정 이런 걸 쭉 이제 이수를 했는데 저는 잘 그 의식을 기억을 못 한다거나 이런 경험은 없는데 또는 내 몸을 통제를 못 한다거나 이런 건 없는데 거기에 이제 시연하시는 분들이 좀 드라마틱하게 네. 있는 것을 옆에서 많이 보게 됐고 그 다음에 그 교수님이 주로 상담을 하시는 대상자들이 빙의, 이제 빙의라는 빙의, 예. 현상을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좀 찾아왔거든요. 빙의는 대부분 이제 분열증 환자들이죠. 그렇게 되면.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이 보이는 것들을 좀 간접적으로 볼 수 있었던 이제 그런 분들을 최면으로 치료하는 그런 센터에서 좀 있었던 적이 있었어요. 네, 그러셨구나. 그래서 이제 최면을 지금도 그렇게 치료적으로 응용하시는 분들이 있죠. 있는데 어쩌면 프로이드는 애써서 배웠는데 임상에서 별 도움을 못 받는다고 발견했어요. 일시적으로는 치료는 되는데 일시적이고 곧 다시 증상이 되돌아오거나 다른 곳으로 증상이 옮겨가거나 이렇기 때문에 프로이드 입장에서는 이 최면에 의지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 된 거죠. 우선 치료 효과라는 면에서 사람들을 계속해서 확신을 시켜서 이분은 프로이드는 자기 생업으로 이 메디컬 프랙티스를 해야 되는데 그런 상태에서 환자를 계속 오도록 하기는 힘들었을 것이라는 부분도 있고 또 프로이드는 원래 과학자가 되고 싶은 사람이기 때문에 치료가 된다 안 된다 보다 이분은 어쩌면 왜 치료가 되는지 왜 치료가 안 되는지에 더 관심이 있었던 근데 그런 쪽의 성향이었던 분 같아요. 그래서 치료가 되면 왜 치료가 되는지 치료가 안 되면 왜 치료가 안 되는지를 탐구하고자 하는 이런 탐구욕이 굉장히 강했던 분이어서 어쩌면 정신분석의 발달에 이 프로이드의 이 탐구욕이 큰 역할을 했던 것으로 보여요. 아니요, 저는 경험도 없고 별 생각이 없는데 네. 사실 그냥 뭐 영화 같은 데서나 좀 이렇게 본 거밖에 없는 거죠. 근데 그러시구나. 예. 예, 약간 시대적인 배경도 좀 표현의 자유가 어려운 어떤 여성분들이나 한테 좀 작용하는 그게 달랐을 것 같다는 생각은 종종 하기는 해요. 근데 저는 경험이 특별히 있지는 않고요. 예. 그래요. 어쩌면 정신분석의 발달 과정에서 있었던 거고 어쩌면 지금도 트라우마 치료 쪽에서 이런 지금 최면 요법을 일부 사용하시는 분들이 계속 남아 있고 지금도 정신분석가들 중에도 최면을 일부 사용하시는 분이 계속 있어서 최면도 그 맥을 이어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좀 잘은 모르지만 그렇지만 정신분석이 발달하는 과정 속에서 최면이 하나의 징검다리 역할을 했다는 정도로 이해하고 우리 다음으로 가죠. 네. 지형학적 모델. 프로이트는 임상론적인 문제들을 다루면서 중요한 이론적, 기술적 진보를 이루었다. 이론의 측면에서는 그는 마음을 세 가지 다른 영역으로 구분하는 지정학적 모델을 구상하기 시작하였다. 용납할 수 없는 생각들과 감정들을 포함하고 있는 무의식, 용납할 만한 생각들과 의식될 수 있는 감정들을 포함하고 있는 전의식, 그리고 언제라도 의식할 수 있는 생각들과 감정들을 포함하고 있는 의식, 이렇게 세 영역이다. 지형학적 모델로 제시된 이론적 발전에 뒤이어 기법 개발이 이어졌다. 임상 작업은 최면을 통해 환자들의 비밀들을 발견하는 것에서부터 그 비밀들에 대한 환자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방어들을 제거하는 것으로 전환되었다. 프로이트는 최연술에서처럼 방어들을 일시적으로 누그러뜨리려 하기보다는 방어를 벗기고 해제하는 방법을 찾으려고 애썼다. 세기 말 무렵에 그는 자유현상이라는 방법을 정착시켰는데 이것은 그 후 정신분석 기술의 뼈대가 되는 기본적인 절차가 되었다. 자유현상은 최면의 단계들을 다소 포함하고 있다. 환자는 조용하고 편안한 분위기에서 긴 안락 의자에 편안하게 누워있는데 이것은 마음을 정상적으로 깨어있는 의식 상태와 혼수 상태의 중간 상태로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분석자는 환자에게 직접 보이지 않도록 긴 안락 의자에 머리만 넘어에 앉아있다. 환자는 자신의 마음에 떠오르는 생각은 어떤 생각이든 거르거나 선택하지 않고 말하며 자신의 의식의 흐름을 수동적으로 관찰하는 사람처럼 되라고 격려받는다. 마치 당신이 기차의 객실 창가에 앉아서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들이 변화하는 모습들을 안쪽에 앉은 누군가에게 그대로 설명해준 여행객처럼 행동하시오. 전략적 도구로서의 자유현상은 환자의 방어기제에 작용에도 불구하고 분석자가 환자의 비밀들과 무의식적인 소원들을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환자에게 떠오르는 생각들을 모두 보고하도록 격려함으로써 분석자는 환자가 갈등스러운 내용들을 걸러내는 정상적인 선택 과정을 무시하기를 바란다. 그렇지만 환자는 깨어있기 때문에 예기치 않는 사고의 흐름이 지금까지 인식 못한 위장된 사고와 감정들에 접근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챌 수도 있다. 여기서 보시면 지형학적 모델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구조 모델로 1920년대에 바뀌기 이전에 초기의 모델이죠. 지형학적 모델은 의식과 전의식 그리고 무의식의 세계로 이 셋으로 나누어서 우리 마음을 이해하려고 했던 어떤 말은 이게 1차적 구조 모델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해요. 그 자유현상은 실제로는 자유현상을 하도록 내담자들에게 권하는데 자유현상에 한계가 있어요. 자유현상을 하실 수 있는 분은 뉴라틱 레벨, 신경증적 레벨에 있는 분들은 자유현상을 권하면 자유현상을 잘 하실 수 있는데 프리에더퍼는 환자, 그러니까 사이카틱하거나 보드라인 레벨에 있는 분들은 자유현상을 하기에 힘들어요. 그래서 어떤 초기에 프로이드가 개발했던 이 자유현상 기법은 일반적으로 뉴라틱 환자 수준의 환자들에게 적용되기 때문에 그 자유현상을 기반으로 한 또 해석 기법 이런 것들이 그 환자층 자체가 프로이드는 뉴라틱 환자 중심의 기법을 개발했다 얘기를 할 수 있고 그래서 톡 테라피라는 용어 자체가 톡 테라피는 뉴라틱 환자에게는 적당한 말인데 보드라인 레벨이나 사이카틱한 분들에게는 톡 테라피가 아니라 어쩌면 언어로 표현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치료이기 때문에 프로이드의 이론 가지고는 그대로 적용해서 하기 어렵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프로이드가 정신분석적인 기법, 자유현상이나 해석으로 치료하기 어렵다고 생각해서 정신분석에 의한 치료 대상으로 수용하지 않았던 보드라인 레벨이나 사이카틱한 레벨에 있는 분들을 돕는 현대에 와서 많은 학파들은 이 정신분석의 개념 자체부터 조금 확장해서 이해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좋겠어요. 그리고 자유현상을 뉴라틱한 환자들도 하도록 권장하는데 자유현상이라고 하는 거가 어떻게 보면 우리 신경 조직 자체도 어떤 연쇄죠. 어떤 면에서 원자탄이 폭발할 때도 그 어떤 연쇄적인 반응을 일으키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활동 자체도 연상의 연속이다. 어떤 생각들이 여러 과정을 거치는데 눈에 보이지 않지만 자유현상을 하다 보면은 우리가 의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 이외에 이 의식의 밑바닥에 있는 무의식까지 어떤 경로, 우리가 알 수 없는 경로를 통해서 무의식의 세계에 접하게 된다는 이런 실험적인 결과들이 많이 나오죠. 그래서 무의식에 접근하기 위한 아주 중요한 기법이 자유현상인데 자유현상이 꼭 되는 것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최면이 어떤 분은 잘 걸리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최면에 의한 치료를 하려고 해도 최면에 의해서 잘 도울 수 없는 환자들도 얼마든지 있다고 보이는데 마찬가지로 이 자유현상 기법을 사용하더라도 자유현상을 방해하는 요인이 반드시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현상을 하세요 하는 것은 자유현상에 대한 방해 요인이 있음을 전제로 하고 있어요. 그 방해 요인들을 어떻게 제거할 것이냐. 그렇다면 무의식의 세계에 있는 숨겨진 기억이나 정서나 팬터시나 이런 것들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단순하게 자유현상 하세요만 가지고 되지 않고 자유현상을 하는 과정 속에서 본인도 모르는 어떤 저항이 걸리는데 이 저항이라는 말은 어떤 보통 일반적으로 디펜스라고 하는데 임상에서 치료자와 내담자 간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방어, 자기 방어가 이걸 저항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럼 이 저항을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 하는 것이 기법상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겠죠.
전이와 저항, 프로이트는 자유현상을 오래 할 수 없다는 것을 발견했다. 방어가 억압된 비밀들에 너무 가까이 접근하는 생각들을 차단하기 때문이었다. 더욱이 환자의 주된 문제가 되는 갈등을 일으키는 생각과 감정들은 곧 강렬한 소망과 사랑 혹은 증오의 형태로 분석자에게로 전이된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그럴 때 환자는 당혹스럽거나 사소한 생각들이라면 말하기를 거부하는데 특히 그러한 생각들이 분석자와 관련된 것일 때 더욱 그렇다. 환자는 때때로 아무 생각도 나지 않는다고 말한다. 특정한 연상에 대한 저항은 원래의 기억을 최초로 의식 밖으로 몰아낸 바로 그 힘과 동일한 것이라고 프로이트는 추론하기 시작했다. 분석자가 드러내고 밝히고 해결해야 할 문제가 바로 이 전이와 저항인 것이다. 프로이트는 환자의 자유현상과 자유현상의 저항을 분석함으로써 병인이 된 갈등의 두 가지 측면에 모두 접근할 수가 있다고 믿었다. 첫째, 비밀스러운 감정들과 기억들, 그리고 둘째, 방어들. 곧 그러한 비밀스러운 감정들과 기억들을 거부하는 사고와 감정들에 접근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갈등을 글로리아에게서 볼 수 있다. 서부 대도시의 중산층에서 자라나 20대의 변호사가 된 그녀는 자신이 잠시 동거한 적이 있었던 남자와 결혼을 해야 할지 결정하려고 하던 중에 마비 증상이 생겨서 분석 치료를 받으러 왔다. 그녀는 분석자에게 그 사람이 내가 제대로 선택한 사람인지 알 수가 없어요라고 말했다. 분석적 탐색이 진행되자 글로리아가 결정하지 못하는 것은 결혼 문제뿐만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비록 그녀 자신에게조차 분명하진 않았지만 전반적인 의심의 그림자가 그녀의 삶의 모든 중요한 영역에 드리워져 있었다. 실제로 모든 활동이 그녀에게 위험이 잠재된 것으로 보였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녀 자신이 자발적으로 행동하기는 매우 어려웠고 따라서 그녀의 삶은 위축되고 까다로워질 수밖에 없었다. 한 걸음 나아갈 때마다 그녀는 가능한 최악의 시나리오를 상상했으며 그러고서는 그렇게 될 수 있는 단서들을 찾아 샅샅이 뒤지고는 했다. 분석 초기의 몇 달 동안은 그러한 의심들과 반추들, 두려움들에 대하여 그녀의 어린 시절의 경험까지 추적하는 작업이 진행되었다. 그녀는 부모와 다른 친척들에게 무언가 재앙이 일어나지 않을까 매우 염려했던 것을 기억해냈다. 그녀는 자신이 상상한 예언 게임을 하곤 했다. 만일 2분 안에 모퉁이에서 짝수 번호를 가진 차가 나타나면 모든 일이 다 잘 될 것이고 홀수 번호가 나타나면 분명히 불길한 일이 터질 것이다 라는 식이었다. 글로리아는 프로이트의 환자들이 했던 것과 똑같은 방식, 자기가 체험한 것은 무엇이나 보고하는 것으로 분석 치료에 참가하는 것에 동의하였다. 그러나 이것은 곧 문제가 되었다. 그녀는 자신이 말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데 큰 어려움을 겪었다. 그녀는 분석 치료 때 쓸 상세한 목록을 사전에 준비함으로써 치료 중에 할 말이 없어질지 모른다는 두려움을 회피해버렸다. 때때로 그녀는 말하는 것을 일절 멈추어 버리기도 했다. 분석가가 설득하면 그녀는 분석가의 말을 파악하거나 적용하기가 어려워서 불안을 느끼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분석가의 질문과 진술들이 복잡하고 혼란스러워 그의 반응들은 너무 크고 자기의 마음은 너무 작다고 느꼈다. 프로이트가 한 가장 중요한 임상적 관찰은 환자가 분석 상황에서 보이는 어려움들, 전이와 저항이 치료의 장애가 되는 것이 아니라 치료의 핵심이 된다는 것이었다. 여러 달에 걸친 분석 과정에서 글로리아의 자유현상에 대한 두려움과 해석에 대한 두려움들이 그녀의 어린 시절을 지배했고 또한 불안하고 억제된 성년기에도 깔려있는 동일한 두려움들에서 비롯된 것임이 분명해졌다. 그녀는 만일 자기의 생각들을 단순히 흘러가는 대로 둔다면 매우 위험하고 갈등스러운 사고와 환상들이 떠오를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었다. 그녀의 감정들과 신체 과정들, 그녀의 상상은 위험스러운 것이었고 통제를 벗어날 수도 있기에 어떤 값을 치러서라도 꼭 제지해야만 했던 것이다. 그러나 그녀 자신은 그것을 의식하지 못했고 끊임없이 자기의 경험을 통제하고 검열하는 식으로 정신과정을 억제하고 있었던 것이다. 프로이트는 글로리아와 같은 환자들에게 가장 도움이 되는 것은 비밀을 찾기 위하여 그녀의 방어들을 최면으로 막는 것이 아니라 분석 상황에서 드러나는 그런 방어들을 탐색하는 것임을 발견하였다. 따라서 분석 과정에서 중요한 초점은 전이 환자에게 갈등을 일으키는 감정과 소원들을 분석가에게 전치시키는 것과 저항, 자유현상을 방해하는 것을 분석하는 것으로 전환되었다. 아주 중요한 부분을 여기서 얘기하고 있죠.
어쩌면 정신분석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끊임없는 논의가 있어요. 그래서 전통적인 정신분석에서 얘기하는 정신분석과 현대 정신분석이나 대상관계 이론이나 대인관계에서 얘기하는 정신분석이 각각 다를 수 있어요.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우선 치료의 대상부터 다르고 그 치료에 사용하는 기법도 달라질 수 있고, 그런데 전통적인 정신분석이나 이고사이콜로지스트나 다른 정신분석의 공통으로 함께 가지고 있는 요소는 일반적으로 전이와 저항을 중심으로 내담자를 이해하고 내담자를 치료한다. 정신분석의 가장 중요한 개념이 전이와 저항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전이와 저항을 중심으로 사람을 이해하고 필요한 경우에 사람을 치료하는 모든 기법을 정신분석이라고 보는 포괄적인 개념과 프로이드가 처음 생각했던 그리고 제도화했던 일정한 대상 그리고 치료의 횟수 그리고 치료의 방법을 전통적인 것에 국한하는 클래식한 정신분석이나 이고사이콜로지스트의 견해와 그걸 폭넓게 이해하는 현대 여러 정신분석에서 보는 정신분석이 다르다는 걸 우리가 이해하면서 우리 그다음으로 가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혁신 라이프 코칭 연수원 ICC 창설자 신현근 정신분석학 박사입니다. 제가 이번에 클래스 마켓에 저의 영상 강의를 개설하였습니다. 이번에 처음 개설한 강의는 정신분석적 인간 이해 과목입니다. 제가 하는 강의 내용을 여러분께서 잘 아실 수 있도록 이 과목의 소개 영상과 첫 번째 강의 정신분석학의 정의와 두 가지 기본적 가설을 주제로 한 강의 영상을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이 두 개의 영상을 보시고 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직접 제 클래스 사이트로 들어가셔서 클래스에서 어떤 것이 진행되는지 검토하시고 여러분 주위에 있는 분에게도 제 강의가 있음을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